충격적인 조치로 중국 영사가 공개적으로 일본 총리의 참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머리가 끼어들면 잘라내야 한다. 상황이 너무 험악해져서 중국은 일본의 참패를 경고했고 심지어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사나헤이 타카이치는 그 섬에 대한 무장 공격이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유일한 이유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말이죠. 그 내용이 민감해 유튜브 노출을 거리며 알고리즘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정치적 변화와 함께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순나이 타케이치가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순나이 타케이치는 일본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주변 세계가 긴장감으로 가득할 때 권력을 잡았습니다. 취임 며칠 만에 순나이 타케이치는 뜻밖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년 말까지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는 작아 보여도 일본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40년 넘게 불문율을 지켜왔습니다. 국방비는 GDP의 약 1%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평화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케이치 총리가 목표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재정 변화가 아니라 일본의 사고방식 변화와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혼란의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혼란은 중국의 핵심을 건드린 발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새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침묵하지 않고 자위대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대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었고 중국을 가장 화나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신감이 지나쳤으며 일본이 중국에 맞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강력한 즉 중국에 그렇게 단호하게 나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사상 최대인 550억 달러 군사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안 경비대와 같은 다른 안보 관련 지출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62억 달러를 넘습니다. 군사 확장을 피하던 나라로선 대담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은 2025년 3월부터 군대 운영 방식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육군, 해군, 공군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부대까지 통합하는 새로운 합동작전사령부를 설립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통합방위사령부를 갖게 됐습니다. 목표는 위기 상황에서 통신과 협조를 더 빠르게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꾼 움직임은 그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존재, 즉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신속하게 지지했습니다. 워싱턴은 주일 미군을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해 양국의 공동 계획과 작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무기와 기술을 현대화했습니다. 3월 일본 해군 함정이 미 해군과 토마호크 미사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600마일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일본은 약 400기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로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조치로 일본이 전통적 방위 대신 첨단 현대전에 대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케이치 총리도 방위와 외교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일 동맹을 국가 안보의 초석이라고 부르며 아시아 전역의 우호국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쿼드 동맹으로 호주, 한국, 인도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본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고립이 아닌 더 강하게 서길 원합니다. 마치 평행 우주의 일본처럼 보이죠. 결국 일본은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전쟁 후 스스로를 재건하며 무기 대신 기술, 무역, 발전에 집중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본은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와 도발들 때문입니다. 일본은 거의 80년 동안 누려왔던 평화가 이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세 방향에서 실제 위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나라는 하루아침에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해마다 더 강하게 행동했고 결국 일본은 침묵과 인내가 최선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중국과의 최근 갈등이 격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모든 방향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말이죠. 또한 그 확장 대부분이 일본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센카쿠 열도에서 시작됩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통제하는 동중국해의 작은 무인도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일본이 이 섬들 중 3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입했을 때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하며 이 지역에 선박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어선이 아닌 정부 선박이었고 드물게 오던 것이 이제 거의 매일 출몰하게 됐습니다. 2024년 이 되자 중국 선박들은 거의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해경을 군사 권한 아래 두고 더 크고 무장한 선박들로 함대를 확장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법 집행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사 부대처럼 행동해 중국이 공개 충돌 없이 압박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야망은 이 섬들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일본, 인도, 호주, 프랑스, 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함정을 추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중국은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해안 근처 작전 해군에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만 주변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거의 매일 전투기, 드론, 정찰기를 타이완 해협을 가로질러 비행시켰습니다. 타이완은 일본 남서부와 가까워 그 지역 긴장은 도쿄의 안보 문제로 직결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일본은 갈등이 자국 해역과 영공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영향력을 넓히며 해경선, 민병대, 해군 함정으로 남중국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로들이 일본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을 연결하므로 일본에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 전체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곧 대규모 군사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2024년 말 중국이 30년 만에 최대 훈련을 시작해 90여 척 함정과 100여 대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부터 일본 근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체 제일도련선을 따라 봉쇄, 침공, 그리고 연합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쿄에게 이것은 중국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충돌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의 공중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드론이 영토 근처를 비행할 때마다 매년 수백 번 긴급 출격했습니다. 2024년 8월 일본은 처음으로 중국 군용기가 자국 영공에 잠시 진입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드론들도 더 자주 비행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비행들은 일본이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중국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그 동맹국도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두 나라는 일본 근처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하며 소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일본 방어의 중요한 해역에서 공동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도쿄 입장에서는 이제 도전이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강대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은 최신형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공개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투기가 완전 무장 상태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힘을 태평양 더 먼 곳까지 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미사일 시스템, 드론 부대, 해안 경비대의 압박과 결합해 이제 중국은 일본 주변 전체의 세력 균형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 대만까지 현재 중국은 대만 문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짜 의도를 감추려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분노가 모두 대만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이 수십 년 전에 중국에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세대를 넘어 여전히 같은 울음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복수, 그것은 그들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2024년에 중국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치명적으로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묵념이 이어진 감정이 격한 기념일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억압받는 것으로 보였던 존재는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인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대 일본 지도자들은 제국 확장이 자원 확보와 경제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일본을 폭력적으로, 특히 중국에 대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37년 마르코 폴로 다리 사건이 일본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졌고 이후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이어 수도 난징도 점령했습니다. 난징의 함락은 전쟁의 가장 어두운 장인 난징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6주 동안 이 도시는 대규모 학살, 강간, 그리고 끔찍한 규모의 파괴를 겪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만 명이 넘는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전 세계에 여전히 기억됩니다. 중국이 여전히 안고 있는, 살아있고 타오르는 같은 상처입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만주에서 731부대 등 비밀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시설은 죄수들에게 비인도적 실험과 질병, 생물 무기 실험, 마취 없는 수술까지 시행했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로 일본은 전쟁 후 엄격한 처벌과 국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미 군대가 중국, 조선,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팽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1년 미국이 일본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자 일본은 대담하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해 미국 함정이 파괴되고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직접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전쟁의 전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아시아에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1942년부터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후 제국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본은 지치고 도시들이 폭격당했으며 식량도 부족하고 수백만 명이 이미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파괴는 세계가 전례 없이 엄청났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만주에 있는 일본 점령지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히로히토 천안후방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항복 후 주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에 점령당했습니다. 미군은 약 7년간 일본에 주둔했습니다. 이 기간 그들은 옛 군사체제 해체에 힘썼습니다. 도쿄에서 많은 군 지도자들이 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사형, 일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천황 자신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를 상징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본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947년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완전히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제9조는 일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조항에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였으며 일본이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세계가 변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냉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은 서서히 제한된 자위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대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 자위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방어에만 집중했지만 일본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미국과 안보 협정을 맺어 미군 기지가 계속 주둔하게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해하며 1960년대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약은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미국 군대가 일본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치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산업 재건과 기술 투자,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60, 1970년대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몇십 년 만에 패전국에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아픈 기억은 일본 평화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일본 아이들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은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일본의 이웃 나라들이 변화 압박을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남쪽에서 중국 압박에 대응할 때 북쪽에서도 또 다른 도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 일본 북방 영토 분쟁을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섬들은 홋카이도 근처에 위치하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해결 문제로 두 나라는 평화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상하이망은 조용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서방과 협력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 철수, 협정 중단, 일본 어부 조업 금지 후 쿠릴 열도를 군사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하며 열도 전역에 걸쳐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첨단 S-300 바이사 부대도 배치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일본 F-35 등 스텔스기를 탐지 추적하며 모스크바가 일본 북부를 넓게 감시할 수 있게 합니다. 상황이 안정될 줄 알았으나 군사 활동이 더 늘었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항공기가 일본 근처에 더 자주 출몰합니다. 근접 공중조우와 장거리 폭격기 순찰, 핵무기 탑재 가능 TU-95 폭격기들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인근을 비행했습니다. 2024년 9월 러시아 인류신 38초계기가 몇 시간 사이 3번 일본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런 침범은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F-35와 F-15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교전 직전에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인 신호탄까지 발사했습니다. 해상에서 러시아는 보레이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순찰을 확대했고 이 잠수함들은 강력한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일본해와 오호츠크해에서 더 자주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일본 북부 해역 근처에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도쿄를 더 걱정하게 한 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일본 인근에서 해군 순찰, 폭격기 비행, 잠수함 훈련 등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함정이 일본을 한 바퀴 돌며 도쿄의 대응 속도를 시험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새로운 압박이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4년에 핵교리를 개정하면서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춰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 변화로 도쿄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북쪽의 위협이 상징이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며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남쪽과 북쪽 양쪽에서 동시에 도전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가장 큰 위협에 비하면 훨씬 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종종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핵무기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미친 소리 같지만 이것이 최근 일본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직면한 가장 예측 불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평양은 일본을 핵공격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체 방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탄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수백 기 미사일을 보유하며 즉시 발사 가능한 난동 미사일도 50기 이상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경고 시간이 매우 짧아져 때로는 충돌 몇 분 전밖에 경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험과 발사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직접 통과할 때입니다. 이때 비상경보가 울리고 열차가 멈추며 사람들이 대피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잠깐의 외교가 있었지만 그 이후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2022년에는 6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2023년에도 수십 발을 추가로 쏘았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중 다수는 한미일 군사훈련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 위험성과 정치적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전장 사용을 위해 설계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중 드론, 그리고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기록을 경신하며 일부는 1시간 넘게 공중에 머물고 이전보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신속 발사,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화성-20 미사일 공개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치적 변화도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져 방위 협정을 맺고 모스크바 지원을 위해 병력과 무기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동맹으로 북한 행동이 중국, 러시아의 일본 주변 군사 활동과 맞물려 사방에서 압박받는 인상을 줍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 능력, 빠른 기술 발전,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독특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해답을 빨리 찾은 듯합니다. 적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일본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핵무기를 거부해온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그 약속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이 위기시 동맹국 핵무기 반입 허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이에 중국 대변인 린테는 중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만 입장에 이어 중국이 잠 못 이루게 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미래 방위 전략은 단일 무기나 발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더 위험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을 찾고 제한적으로 유지해온 일본은 주변 안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계획은 10년간 하나의 아이디어로 추진됩니다. 일본은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고 장기간 방어하며 적이 도달하기 전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2022년 말 역사적 결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약 43조 엔 3천억 달러 규모의 5개년 방위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국방 예산을 대거 투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지출은 계획적입니다. 이 예산은 일본이 중국 해군력, 러시아 미사일, 북한 핵무기에 대응해 자국 방어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7개 역량 분야에 분배됩니다. 첫 번째 주요 축은 일본이 70년 넘게 피했던 장거리 타격 능력입니다.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은 엄격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공격을 요격할 준비만 했을 뿐 적 기지를 타격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도쿄가 미국에서 타마하 크루즈 미사일 400기 구매를 결정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16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일본이 발사장, 군사기지, 물류 거점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일본 10배 가까워지기 훨씬 전부터 일본 구축함들은 이미 훈련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함정이 곧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고 완전히 작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12식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한때 사거리가 짧았지만 이제는 거의 1000km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미사일들은 규슈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남서부 섬 전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동중국해 전역을 감시하고 대응할 발사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동식 발사 차량은 빠르게 이동하고 숨을 수 있어 적이 표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대신 표준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은 저렴하고 신속하며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해저에서 조용히 장거리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전투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해 위협 대응 플랫폼 수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미래 전략의 두 번째 축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최신형 미사일, 즉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빠르게 이동하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기존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기 위해 글라이드 페이즈 인터셉터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상층 대기에서 활공 중인 무기를 요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미국과 일본만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일본은 해군 미사일 방어 함대를 확장 중입니다. 두 대형 이지스함이 건조 중이며 각각 100개 이상의 수직 발사 셀과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이 함정들은 기존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운용돼 일본의 미사일 및 극초음속 위협, 추적 요격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년대 말에는 일본이 탄도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주요 함정 12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의 위협이 한 방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쪽, 남쪽, 그리고 서쪽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방어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요 분야는 무인 우주 기반 감시입니다. 일본은 지상 레이더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높은 고도와 우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장거리 드론은 넓은 해역을 순찰하며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면서 실시간 정보를 자위대에 제공합니다. 일본은 위성 네트워크를 확대 중입니다. 이 위성들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해군 활동을 추적하며 북한의 시험장을 감시하고 지휘관들에게 안전한 통신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정찰 통신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제는 대위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창설된 일본 합동작전사령부, 즉 중앙집중본부로 모입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부대를 하나의 지휘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미군도 일본 내 지휘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양국이 작전을 더 원활히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기동성과 대비 태세를 중시합니다. 최근 전쟁에서 기술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가는 병력 이동, 민간인 보호, 인프라 보강, 보급 유지를 장기간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탄약 비축, 강화된 대피소, 연료 저장소, 비상 활주로, 그리고 예비 통신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 기지나 보급로가 공격당해도 일본은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보호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사이렌부터 잠재적 분쟁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피 계획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략의 핵심 장기 과제 중 하나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2035년 도입 예정이며 일본 노후 전투기 대체와 센서, 스텔스, 인공지능,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드론, 위성, 지상 시스템과 연계된 네트워크의 일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주도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군사 위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통신, 항법, 정보 수집을 위한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전 세계 통신망 마비 시에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동맹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일본 파트너십은 일본 전략의 핵심이지만 도쿄는 호주, 한국, 인도, 필리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확장 중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군사훈련, 정보 공유, 기술 협력, 그리고 비상시 서로의 기지의 병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합 압박에 대응해 점점 더 큰 안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업그레이드 일정은 20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며 2035년까지 계속됩니다. 새 전투기와 극초음속 요격기는 일본 방위 능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일본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이 커지자 일본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기성세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국주의가 한때 가져왔던 파괴, 상실, 그리고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본 방위 정책은 빠르게 변화 중이며 정부는 예산 증가와 조직 체계와 훈련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점점 강해지고 일본은 미래 위협에 대비 중입니다. 일본의 준비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공격부터 사이버 공격, 장거리 해군 작전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방위 체계입니다. 이 방위 체계는 일본이 단독 국가나 주변국 연합의 위협에도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힘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은 세계의 해답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세상을 희망이 아닌 준비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